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가마솥 장이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사연자분이 어렸을 적에 살던 마을에서 겪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부산에서 작은 꼼장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며 이 이야기는 제가 어릴 적 살았던 고향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 고향 마을은 충청남도에 소재했으나 현재는 충청북도로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마을 자체는 당시에도 지금에도 그 규모적인 면에서는 타 마을보다도 작은 소규모 공동체 같은 모습이었고요. 인구 소멸 위험이 최고점에 이른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 일을 겪었을 당시는 제 나이 16살, 중학교 3학년 무렵이었고 3대에 걸쳐 마을의 대소사를 주관하고 수호신과 같은 역할을 해온 세습무 가문이 모종의 이유로 마을 내에서 자취를 감추면서 안 그래도 외진 곳에 위치해 있어 외부와의 접점이 없기에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들이 마을을 지켜주던 때엔 그래도 그들을 통해 타 마을이나 도시를 통해 물품을 지원받으며 나름 풍족하게 생활이 가능했었기에 이러한 고립이 지속되어 갈수록 마을의 어른들은 점점 지쳐갔고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로 통학을 하던 저와 또래 아이들 역시 지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새롭게 마을의 이장을 맡게 된 분은 그동안 그 무당들에게 휘둘려 서느라 마을이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니냐며 마을이 근 한 세기 동안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점을 뜯어고치기 시작하셨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세습무 가문이 거의 도망치듯이 빠져나가면서 흉물로 남아있던 그들의 가옥과 신당을 전부 허물어서 그 자리에 새로운 마을 회관을 건립하고 다른 마을 이장님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마을버스 연결 등 모든 부분에 걸쳐 마을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성과를 거두셨었는데요. 당시 중학교 졸업과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어느 정도 머리가 트여 있었던 제 입장에선 진작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걸 왜 그 많은 세월 동안 변화하기를 거부하고 아날로그한 방식을 고집해 왔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았기에 농고를 졸업하고 마을의 농사일의 전반을 담당하고 계셨던 제 아버지께 물어봤습니다만 아버지는 아직 어린 네가 들어봐야 이해도 감당도 불가능하니 나중에 네가 다 크고 결혼해서 애를 낳을 정도로 세월이 흐르면 그때 말을 해주겠다는 말씀만을 하시며 제 궁금증의 싹을 단번에 잘라버리셨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충북 청주까지의 통학이 힘든 점 때문에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 단칸방을 얻어 자취를 하게 되면서 마을을 떠났다가 여름방학이 되어 마을로 돌아오게 됐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겨우 반년이 채 지나기도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떠나오던 당시의 마을과 돌아왔을 당시의 마을의 모습은 거의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게 좋은 방향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새로 취임한 이장님의 진두지휘하에 변화를 거듭하며 성장해가던 마을은 마치 폭격이라도 맞은 듯 박살이 나 있었어요. 무당터에 새로 건립된 마을회관은 그동안 관리를 소홀히 했던 건지 거의 폐가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고 회관 바로 옆에 지어진 이장님의 사택 역시 그와 비슷한 몰골에 그 일대 반경은 그야말로 폐허가 된 상태로 마을의 분위기 역시 뒤숭숭한 상태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전화로 안부를 물을 때에도 여기는 별일 없으니 걱정 말고 학업에 전념하시라는 말씀만 하셨기에 왜 이런 거짓말을 하신 건가 싶어 곧장 집으로 달려간 저는 때마침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신 아버지를 붙잡고 도대체 이 짧은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마을이 이 모양이 되었냐며 따지듯이 여쭤봤지만 아버지는 그저 저에게 신경일랑 쓰지 말고 창고를 열어 공부방을 만들어 놨으니 방학 기간 동안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마을 일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경을 쓰지 않을래야 쓰지 않을 수가 없었고 황량해진 마을을 돌아보던 저는 전때 이장님의 손녀딸이자 저와 가까운 사이였던 영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영희의 아버지께선 당시 이장님과의 대결에서 패배하여 이장직을 맡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셨었는데 영희 역시 이 일에 뭔가 야로가 있던 것이 분명하다며 제게 이야기를 꺼냈죠. 영희의 말에 따르면 역대 마을의 이장님들은 자취를 감춘 세습무 가문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마을의 이장 선출에 그 세습무 가문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는데 일제 치하에서 나름 공부머리가 있어 도시로 유학을 나갔다가 돌아온 이전 세대들이
이 세습무 가문과 역대 이장들의 유착으로 인해 마을이 변화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가는 것에 분개하여 여러 번 세습무 가문을 쫓아내고 마을 주민들에게 되찾아주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당장 그들을 쫓아내면 변화는커녕 침체 속도의 가속이 붙어 마을 자체가 아예 소멸되어 버릴 것을 우려한 역대 이장들은 그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더욱더 세습무 가문과의 유착 관계를 강화해갔고, 급기야는 세습무 가문이 마을의 신이나 다름없는 행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마을의 모든 부가 그들 가문의 손에 쥐어졌고, 그들은 그 권세를 바탕으로 마을 자체를 손에 들고 휘두르기까지 하는 지경이 되어버리면서 영희의 할아버님, 그러니까 전대 이장님이 취임을 하면서부터 점점 그들의 손으로 들어갔던 것들을 하나둘씩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만 쳐내던 것에 영희의 아버님이 불만을 가지게 됐고, 이는 결국 가정의 불화로 이어졌는데, 원래는 자신이 하는 일에 불만이 전혀 없던 아들이 왜 갑자기 일어난지에 대해 조사를 하던 전대 이장님은 세습무 가문의 당주와 아들이 뒷구멍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루트를 찾아내고 이에 크게 분노하면서 자신을 따르던 마을 장정 20여 명을 이끌고 세습무 가문을 찾아가 신당이며 집터며 아예 박살을 내버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습무 가문이 왜 하루아침에 자취를 감췄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었지만 아직 영희의 말은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대 이장님에 의해 터전을 잃고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세습무 가문의 당주였던 무속인이 남긴 경고이자 저주였는데요. 너희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던 어떤 변화를 꾀하던 간에 그 일은 절대 순탄치 못할 것이며, 또한 이 마을은 이 시간 이후로 점차적으로 쇠퇴하게 될 것이다. 세습무 가문이 마을을 떠나면서 그들과의 거래를 통해 뒷구멍에서 마을의 돈을 빼돌리고 있던 영희의 아버님은 마침 전대 이장님이 노쇠하여 이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발표하자 마을 내에서 세습무 가문을 지지하던 일부 어른들을 등에 업고 이장직의 승계에 도전을 하셨지만, 이미 마을의 여론은 세습무 가문에 대한 반감이 강해져 있었던 데다가 전대 이장님이 당시의 이장님을 지지하는 바람에 결국 그 바람을 이루지 못하고 절망한 상태로 마을을 떠나 어딘가로 잠적하셨다는 말을 끝으로 영희는 최근 들어 마을에 일어나고 있는 이딴 재앙들이 아마도 그 세습무 가문이 마을을 떠나면서 퍼붓고 간 그 저주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이장님은 한창 정력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트랙터에 다리를 밟혀 크게 다치게 되면서 일도 전부 내려놓고 집에 틀어박혀 세워라 내워라 매일 술만 마시고 있다고, 이미 마을 어른들은 대부분 마을을 떠나 다른 곳에 정착을 하신 상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무언가 번뜩하고 생각이 든 저는 집으로 달려가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곳은 제가 자취를 하는 방이었고, 처음 방을 잡았을 때 지원을 해주신 부모님은 달세는 네가 벌어서 충당하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당시엔 요즘처럼 학생이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당시 저와 함께 살며 신문과 우유 배달을 통해 달세를 반씩 충당해주고 있던 영수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제 말을 다 듣더니 어머니께 여쭤보기는 할 텐데 확실히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뒤에 집으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어머니를 모시고 갈 테니 마을의 주소를 알려달라는 영수의 전화였고, 저는 반색하며 모든 정보를 다 말해주었고, 거의 해질녘이 다 되어서야 영수와 영수의 어머니께서 당시 저희 가족이 살던 집에 도착을 하셨는데, 부모님께선 영수 어머님의 옷차림을 보시고는 바로 눈치를 채시며 당장 돌아가라, 어딜 외지인이 남의 마을에 이래 간섭을 하느냐며 불같이 화를 내셨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를 부여잡고 마을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지푸라기던 폭발 뇌관이던 일단 잡아봐야 하지 않겠냐며 거듭 설득을 했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통하듯 이장직을 대리로 수행하시던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수와 저는 집에서 대기를 하고 영수 어머니와 아버지만 집 밖으로 나가셨고, 이유는 아버지가 제게 직접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영수 어머님은 아버지가 굳이 말을 해주지 않아도 이 마을의 불행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지에 대해 정확히 짚어내시고는 곧장 마을 회관으로 이동을 하셨다고 해요.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새로 건립된 마을 회관은 세습무 가문의 집과 신당이 있던 터였고, 영수 어머님은 이곳을 시작으로 마을 전체를 뒤엎고 있는 검은 안개가 나오고 있다며, 저 안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 마을은 구원받을 방도가 전혀 없는데 대관절 그 세습무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신을 모셨던 집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인간의 힘이던 제 아무리 강력한 신의 힘이던 간에 그들이 뿌리를 내려버린 그 저주의 씨앗을 통해 자라난 이 안개는 걷어낼 방법 자체가 없다고, 한 무속인이 앞으로 살아가며 받을 고통과 죽어서 받을 고통까지 전부 감수할 신벌을 받을 각오로 벌인 일이라 그 당사자를 통해 해결을 하는 것 외엔 나 스스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었죠. 다만 대립군을 내세워 양쪽의 기운을 충돌하게끔 하면 증상 자체를 완화시킬 수는 있다며 이는 당연히 굿을 해야 하는데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 큰 돈을 들여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대립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세습무 가문이 이 땅에 내린 저주와 상충되는 다른 저주의 씨앗을 심는데 이것을 대립군이라 한다며 사실 하나의 땅 위에 두 개의 저주가 공존하면 결국 마을이 지녔던 태고적의 기운이 쇠하는 속도만 더 가중시키게 되며 당장 마을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 마을이 망하는 건 막을 수 없다는 말이었죠. 즉, 마을이 망하는 속도를 늦출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 속도로 망하게 방치를 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영수 어머님의 말에 아버지는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세상사의 모든 순리가 결국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기에 다른 술수를 통해 개입을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 같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냥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수 어머님은 제게 도움을 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라는 말을 끝으로 영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셨죠. 이후로는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부모님 역시 저와 함께 마을을 떠나 부산에 정착을 하시면서 저희 가족과 그 마을의 관계는 확실하게 끊기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제가 나고 자란 마을이니만큼 그 애착을 쉽게 버리지 못하여 직장 생활을 하며 여유가 있을 때마다 가끔 휴가를 내어 그 마을을 둘러보고 오곤 했는데 갈 때마다 점점 빈집과 경작되다가만 논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가장 최근인 2년 전에 다녀갔을 땐 10가구 정도만 남아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까지 가버린 모습에 차오르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희 할아버님의 묘소는 결국 이장되었다가 화장되어 현재는 납골당에 모신 상태이며 제겐 장인어른이 되시는 영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실종 상태이시고요. 가장 궁금한 건 그 세습무 가문은 현재 어떻게 되었느냐이지만 확인할 길도 방법도 전혀 없으니 그들을 찾아가 왜 그랬냐고 따져 물을 수조차 없어 함께 나고 자란 그 마을의 정겨운 풍경과 아름다웠던 경치를 이제는 추억으로만 간직한 채 영희와 저는 꼼장어를 손질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슨 오컬트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이야기네요. 마을 대대로 거의 한 세기 가까이 이어진 세습무 가문과 역대 이장들의 유착관계로 인해 다른 마을에 비교해서 변화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붕괴한 인텔리 세력이 세습무 가문과 대립을 벌이며 결국 그들을 쫓아내고 마을을 변화시키려 했지만 그들에 대한 증오와 원망을 담아서 마을 전체에 저주를 내린 쫓겨난 세습무 가문의 마지막 뒤끝으로 인해 결국 쇠퇴와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 시골 마을의 이야기라 정말 소름 돋고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대롱씀감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사연자분이 구제옷을 구입하고 나서 그 옷으로 인해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대학 신입생 시절이었던 2006년, 때 아닌 구제옷 열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시기였습니다. 저야 딱히 매스컴이나 대중매체에 관심이 전혀 없는 학창시절을 보낸 범생이라 이러한 사실을 대학에 입학하고 신입생 환영회를 할 때 묻 동기들과 선배들로부터 전해 듣고 나서야 알게 되었었죠. 당시 저의 패션 센스는 말 그대로 박구리다 수준이었다 보니 신입생 환영회에서 친해진 동기들과 그 주 주말에 동묘 시장에 옷을 사러 가기로 했고 동기들의 말에 따르면 요즘 말로 핫플인 곳이라며 문전성시를 이루는 대박집인에 원해하며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저 길거리에 깔리고 깔린 숱한 옷가게들 중 하나에 불과해 보였으니
구린 패션 센스 그대로 옷을 고른 저는 동기들에게 귀가 따가울 정도로 질타를 받으며 결국 그들이 직접 고른 옷을 매칭해 주더니 굿굿 나이스를 연발하며 그대로 결제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저야 뭐 공짜 옷이니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동기들의 말대로 미용실에서 머리를 만지고 그 옷을 입어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에 취해 한동안 그 옷만 입고 학교에 갈 정도로 그 옷에 말 그대로 푹 빠져서 지냈었습니다. 문제는 그 옷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남들의 눈엔 심각할 정도로 과하게 보였었다는 것이었는데요. 제 성격이 원체 나긋나긋하고 두루뭉실한 편이라 화도 잘 낼 줄 몰랐고 무언가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인 적이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옷만 입으면 이상하리마치 딴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는 주변 친구들이나 대학 동기 및 선배들의 증언들은 제 스스로 이상함을 감지하게끔 했습니다. 한 번은 그 옷을 입고 대학로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이 실수로 제가 입고 있던 청바지에 맥주를 쏟더니 되게 막 정신없어 하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동기들은 술 마시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유야무야 넘기려는 눈치였는데 저는 이상하게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고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들면서 그야말로 그 사람에게 있는 욕 없는 욕 다 퍼부어가며 부모님의 안부까지 묻는 등 어마어마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어느 정도 퍼붓고 나서야 심장이 진정이 된 저는 그 사람에게 앞으로 조심 좀 하라고 핀잔을 준 뒤에 자리에 앉으려는데 그 순간 확 가라앉았던 분노가 다시금 일더니 급기야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날리기까지 하며 결국 그날의 모든 분위기를 엎어버리고 경찰 조사를 받는 신세까지 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그 이상이 반복이 되다 보니 점점 동기들도 선배들도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저는 머지않아 과 내에서 기피의 대상이 되고 말았죠. 이러지 말아야지, 참아야지, 스스로 되뇌이고 또 되뇌이며 마음을 진정시켜가며 하교를 하고 나면 바로 집으로 가는 등 최대한 바깥 출입을 자제하면서 그런 일을 피하려 했지만 그 분노의 대상은 곧 가족에게까지 옮겨지면서 부처님도 예수님도 울고 갈 정도로 성인에 가꾸었던 부모님마저 분노의 제왕으로 만들어버리는 사건까지 터지자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하며 골몰이 생각을 하던 그때 머리를 스치는 무언가가 있었으니 그건 바로 제가 그 구제 옷가게에서 옷을 사고 입었던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 말고는 다른 무언가가 생각이 나질 않았고 결국 저는 동기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사준 그 옷들을 그날로 의류함에 집어넣어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분명히 그 옷을 의류함에 넣었습니다. 제 기억에 어떤 오류가 생겼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었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제게 보이는 건 도저히 믿기 힘든 것이었어요. 반팔티, 셔츠, 청바지 이 한 세트가 제 행거의 옷걸이에 가지런히 걸린 어디 하나 구겨진 곳 없이 깨끗한 상태로 마치 저를 노려보고 있는 듯 제 시선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광경을 보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의류함으로 직행해서 이번엔 다시 튀어나올 생각조차 할 수 없게끔 바닥에 바닥까지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옷들을 사기 전까지 입었던 그 절망스러운 패션으로 등교를 했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그 옷을 입었을 때는 제 주위로 단 한 명도 안 오던 사람들이 바꾸리다 패션을 하고 간 그날은 그 옷은 어디 갔냐, 무슨 일이냐 하며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근 한 달 동안 느꼈던 극심한 외로움을 뒤로하고 정말 오랜만에 동기들과 술도 한잔하고 노래방도 가며 쌓여있던 회포를 풀고 기분 좋게 집에 들어갔는데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눈에 보이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저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옷들을 갖다 버린 후 맞았던 첫날 자고 일어나서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제 행거에 고스란히 걸려있는 그 모습은 뭐랄까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감마저 들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옷을 보며 도대체 어떻게? 라는 생각만 들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워버리면 되는 일이 아닌가? 라고요. 저는 가족들 몰래 베란다에 있던 반으로 잘려진 드럼통을 챙겨서 당시 살던 아파트에서 걸어서 거의 30분 거리에 있었던 외딴 공터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즉시 그 드럼통 안에 옷들을 전부 던져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불쏘시개를 그 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억이 없어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당시 살았던 동네에 있었던 경찰 지구대 유치장이었고 유치장의 바깥엔 경찰들에게 무슨 일이냐며 득달같이 매달리고 있는 부모님이 보였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분간이 전혀 가지를 않는데 철장 바깥에 한 경찰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왜 갑자기 조용해지셨냐며 헛웃음을 들이키시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 내가 왜 지금 이 안에 있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없겠냐며 공손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분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신 건지 제게 그날 있었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죠. 처음 신고를 받고 도착을 한 경찰분들이 본 건 반쯤 불에 타서 그을린 옷을 입고 공원 바닥에 등을 댄 채로 누워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에게 떼를 쓰고 있는 제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고자분에게 말을 들어보니 제가 그 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대뜸 지나가는 사람 한 명씩 붙잡고 내가 입은 옷 어떠냐고 너무 예쁘지 않냐고 하는데 아니 누가 보더라도 불에 타서 그슬리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거적대기를 입고 있으니 이상하다, 못 볼 꼴을 봤다라는 등 반응이 나왔고 그 반응이 나올 때마다 제가 멱살을 잡고 있는 그대로 화를 내면서 그런 대답을 한 특정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돌연 바닥에 드러누워서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울고불고 하소연을 하고 아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는 말이었어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저를 체포하는 경찰분들에게까지 온갖 욕설을 하며 저항을 하더니 급기야 지구대에 도착해서 유치장에 가둬놨더니 당장 안 꺼내면 3대를 멸해버리겠다는 말 그대로 얼토당토 않은 개소리를 주절주절 거렸다는 말에 다른 걸 다 떠나서 이미 소문이 동네에 날대로 났을 텐데 학교는 어떻게 가냐, 동네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냐는 걱정이 밀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분들께 기억도 나지 않는 그 일에 대한 사죄를 하고 훈방조치로 풀려난 제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전 안 그러던 애가 왜 그러는지 이상하다 싶어서 지인을 통해 무속인을 소개받고 만나게 됐는데 그 무속인이 어머니께 했다는 말에 의하면 당신 아들이 어디 엄한 데 갔다가 거기서 웬 여자애 하나를 들쳐매고 왔는데 그게 보통 영이 아니라서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제명에 못 죽는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를 찾았는데 그때 이미 저는 그 옷을 불태우러 집을 나간 상태였고 저를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경찰에게 전화를 받게 된 거였다는 것이었죠. 어머니는 제게 그 무속인이 했던 말을 들려주시면서 도대체 어딜 가서 무슨 짓을 했길래 지금 이 사달이 난 거냐며 추궁을 하셨고 저는 있는 그대로 전부 말씀드렸으며 그 길로 어머니와 함께 불에 태워지다가만 옷들을 들고 그 무속인을 찾아가 인사를 드리며 그간 있었던 일들과 구제 옷가게에 가서 옷을 구입했던 일까지 전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무속인분은 별말 없이 그 옷들을 마치 제사상처럼 간소하게 음식이 차려진 상 위에 올리더니 벼랑간 알아듣기 힘든 방언을 쏟아내며 기도를 하는 모션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무속인분이 저를 탁 노려보며 말을 하시는 게 도저히 중년을 넘어 노년에 가까워진 여성에게서 나오기 힘든 젊디 젊은 여성의 목소리로 저를 쏘아 붙이셨어요. 네가 뭔데 내 옷을 태워? 내가 그이 생일날 직접 주려고 만든 옷인데 어떻게 만든 옷인데 그걸 태워? 한동안 저를 쏘아 붙이시던 무속인분이 원래 정신으로 돌아오시더니 제게 그 옷에 걸려있던 사연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옷의 원래 주인은 2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 그 여성분은 직접 옷을 디자인해서 제작을 하는 디자이너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대요. 그 여성분이 살아생전에 결혼을 약속했던 남성분의 생일날 선물을 하기 위해 그 옷을 완성해서 약속된 장소로 가고 있던 그 와중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하며 달려오는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고 그 옷을 선물 받기로 되었던 그 남자분은 그 옷을 차마 입어보지도 못하고 한동안 집에 두고 살며 그녀를 그리워하다가 다른 여자가 생기면서 못내 가지고 있기가 찜찜해서 제가 그 옷을 샀던 구제 옷가게에 그냥 주고 나왔고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그 옷에 매여있던 그 여성분은 사무치는 원한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때마침 제가 그 옷을 사게 되면서 저를 따라오게 된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솔직한 심정으로 그 여성분의 멱살을 잡고 시원하게 딱이나 한 대 후려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이상 시달리고 살기가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옷을 태우려 했던 점과 그 깊은 한을 헤아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뜻을 무속인분을 통해 그 여성분에게 들려드렸고 무속인분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기도를 올리시면서
저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그 여성분과의 악연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난 이후 저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모든 중고 물건을 같은 취급을 하며 십수년 동안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고,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만나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가끔 와이프가 중고 물건을 나눔을 받아오거나 사오게 되면 여지없이 잔소리를 늘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중고 물건에 붙은 원한이 가득한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오랜만에 제보를 받아보는 것 같아 감회가 몹시 새롭습니다. 저 역시 중고 물건을 집에 들였다가 한번 호되게 데인 일이 있어서 중고라고 하면 일단 색안경을 쓰고 기피를 하기 바쁜데요. 세상사 모든 중고 물건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데인 상처는 쉽게 덮여지지 않는 법이죠. 인류사 최대의 난제인 중고 물건에 대한 이상 시선은 과연 언제쯤에나 가야 사라지게 될지, 제가 살아있을 때 해결이 될지 궁금해지는 밤이네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공동뱅디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사연자분이 자취를 처음 시작했던 방에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군대를 제대하고 처음 직장 생활을 했던 지역의 자취방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군 생활을 할 당시 운전병으로 복무하면서 파주 일대를 많이 돌아다녔고, 이런저런 소식을 접했던 것 중에 가장 귀에 확 들어올 만했던 것은 아무래도 2007년에 파주에 지어진 LG 디스플레이 단지에서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대학 공부에 뜻이 없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군입대를 선택한 저로서는 전역을 한 뒤 먹고 살만한 기술이나 학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은 제게 한 줄기 희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년 휴가를 나가기 전에 친했던 간부님께 부탁하여 전화로 입사 지원을 한 뒤 바로 면접을 진행했고, 바로 입사날을 확정 지을 수 있었죠. 군 생활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근무지 근처에서 자취방을 알아보던 중, 아무래도 이미 좋은 방은 대부분 나간 뒤였던 터라 근무지에서 조금 떨어진, 좋게 말하면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이며 나쁘게 말하면 시골 오지 깡촌이나 다름없었던 나카리 쪽에서 싼 가격에 나온 매물을 바로 계약하게 됐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잡은 방에서 근무지까지 거리는 자전거로 20분에서 30분 사이의 거리라 출퇴근은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으니 나름 만족하기도 했었고요. 제가 계약한 방은 보증금 없이 월 20만원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에 TV까지 풀옵션으로 완비된 곳이었고, 외관은 비록 낡아 보이기는 했지만 내부 리모델링을 전부 해놨던 덕분인지 붙박이장까지 있어서 정말 몸만 들어가면 되는 곳이었죠. 물론 단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 수도관이 터지거나 전기가 가끔씩 혼자 나가거나 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는 것 정도였으나, 그따위와는 전혀 아예 다른 아주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걸 일주일 정도 살고 나서 알게 됐었던 게 흠이었다 할까요? 처음 사흘에서 나흘 정도 지낼 때 퇴근하고 씻고 나면 정말 할 게 더럽게 없는 주변 환경 덕분에 일찍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잠을 한참 자다가 보면 이게 내 방 안에서 나는 소리인지 옆방이나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도통 모를 정도로 작게 무언가 도구를 사용해서 나무장판을 내려찍는 소음이 들렸습니다. 피차 이 건물 안에 살고 있는 게 나뿐이겠나 하며 무시로 일관하며 지내던 중, 취업을 한 뒤 처음 맞이하는 주말이 바로 다음 날이라 인천에 가면 친구들하고 뭘 해야 하나 하며 잔뜩 들뜬 기분을 안고 잠에 빠져든지 몇 시간이나 지난 시점이었을까요? 처음 산화할 동안은 작게 들리던 그 벽을 내려찍는 소음이 그날따라 한 5데시벨은 더 크게 들려오다가 급기야는 제 바로 머리맡에서 들리길래,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는 대놓고 이 지랄이야? 싶어서 잔뜩 열받은 상태로 일어나 옆방이던 윗집이던 따지기 위해 몸을 움직이려는데 설마 이게 가위인가 싶었습니다. 몸이 바닥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순간 확 저를 덮치면서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고, 입 역시 자물쇠나 봉인지를 채운 것 마냥 꿈쩍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머리맡에서 들려오던 그 소음은 조금씩 그 템포와 데시벨이 빠르게 커져가고 있었고,
방안을 가득 채운 어둠에 눈이 적응되기 시작하면서 무언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걸 처음 봤던 그때 그 순간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찢어져서 해진 추리닝 같은 걸 걸친 어떤 남자가 제가 누워있는 곳 바로 옆에서 장도리를 들고 못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봐버렸거든요. 무슨 사각형으로 짜여진 나무 원목을 하나하나 못질을 해가며 붙이고 있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건 누가 봐도 요리 보고 조리 봐도 관짝을 짜는 광경이었습니다. 일단 가위에 눌렸고 하니 제 바로 옆에서 관짝을 짜는 그 남자는 함흥차사가 와도 이건 귀신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무심하게 계속 관을 짜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남자의 뒷모습은 정말 지금 다시 떠올려봐도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공포스러웠습니다. 과연 누구의 관을 짜고 있는 걸까 하는 궁금증도 들었고요. 그렇게 한참을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저도 모르게 지쳐서 다시 잠에 든 건지 창가로 햇살이 비춰지면서 자연스레 눈을 떠보니 오전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교대 근무로 컨베이어를 돌리는 일도 아니고 사무직과 재고관리 일을 병행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벼랑간 가위에 눌리고 별 희한한 관을 짜는 남자 귀신까지 봐버린 건지에 대한 의문만 가득 안고 그날 업무를 마치고 주말 동안 고향에서 쉰 다음 일요일 저녁에 돌아와 저물어 가는 주말을 아쉬워하며 맥주캔을 들이킨 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여지없이 가위에 눌리고 말았죠. 잠에 들기 전에 음주를 했던 탓인지 새벽녘 늦음하게 몰려오는 갈증에 잠에서 깬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게 참 묘한 게 일으켜지던 상체가 고스란히 다시 침대로 눕혀지더라고요. 그리고 몰려오는 그 엿같은 느낌, 바닥으로 몸이 빨려 들어가는 그 느낌과 동시에 저는 가위에 눌렸고 또다시 그 못질을 하는 소리가 제 바로 옆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 가위라는 게 한 번은 눌려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2번 그 이상은 정말 정신력이 버티지를 못하더라고요. 한참 관을 짜며 못질을 하던 그 남자는 이제는 마감 작업을 하는 건지 누가 봐도 니스통에 브러쉬를 담갔다가 빼서 여유로운 콧노래를 불러가며 관에 니스를 칠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또라이인가 싶기도 하고 당장 잠을 못 자면 안 그래도 월요일이라 피로감이 배로 다가올 것에 대한 염려와 그로 인한 극도의 분노 상태에 빠진 저는 어떻게든 가위를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써댔고 결국 왼쪽 새끼발가락이 까딱하고 움직여지며 가위에서 풀려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남자와 관짝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제 눈앞에 생생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선임이던 후임이던 꼭 한두 명씩 가위에 자주 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 들어본 바로는 보통 가위에서 풀리면 눈앞에서 벌어지던 믿기 힘든 현상이 TV를 끈 것 마냥 휙 하고 사라진다더라 라는 결말에 도달한다고 하던데 이건 또 뭔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인 거지? 그쯤 되니 대략 정신이 멍해지면서 저는 덜덜 떨리는 입을 간신히 열고서는 당신 누군데 남의 방 한가운데서 관짝을 짜고 있어? 하면서 온갖 분노와 짜증이 가득 실린 비아냥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갑자기 획 하고 몸을 돌려서 저를 쳐다보면서 기분 나쁘게 이죽거리고 있는데 이야, 살면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본 일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강동원, 현빈, 원빈, 송승헌, 장동건 뭐 이런 사람들을 100트럭을 갖다 붙여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이건 뭐 거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 강림한 대천사가 아닐까 싶었죠. 뭐 이건 별개로 그 남자는 이죽거리는 얼굴로 팔을 번쩍 들더니 장도리로 그냥 제 머리를 찍어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난 저는 시계를 보며 다시 한번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고는 콜택시를 잡아타서 겨우 지각을 면할 수 있었고요. 퇴근길에 낙하 IC로 빠지는 대리님의 차를 얻어 타고 가면서 진짜 그 방에서 못 살겠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한번 건물 주인한테 물어봐라 왜 그런 건지라는 시덥잖은 말만 하셨죠. 그래, 죽이 되던 밥이 되던 어차피 물어본다고 돈 내는 것도 아니고 한번 물어보자 하며 현관을 열고 들어가던 중 때마침 분리수거를 하러 나온 옆 건물 사람과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던지더라고요.
아, 옆 건물에 사는 분 오늘 처음 보네요.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반년 됐는데 가끔 밤에 나와서 한 대씩 물고 보면 불 켜진 방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 말인즉 한참 퇴근하고 돌아와서 여독을 풀어야 할 시간대인 저녁 시간에 불이 켜진 방은 제가 살고 있는 방뿐이라는 말이었고 그 동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저뿐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참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이 옆동으로 들어가고 나서도 한참 동안 구름과자를 연이어 먹어가며 차오르는 분노를 사귀고 또 사귀다가 결국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 동 안에 그 많은 방들 중 나 하나만 입주를 하고 있는 건지 무슨 사연이 있는 거냐며 아주 도베르만의 빙의에서 물어뜯듯이 따졌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몰루였습니다. 어차피 무보증이라 묶여있거나 약점 잡힐 만한 부분이 없으니까 그까짓 방이야 옮기면 그만이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낙하리 인근엔 무보증 원룸은 그곳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곳은 단돈 100만원이라도 보증금을 악착같이 받아내는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집주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장 한 달치 봉급도 받지 못한 집주인이 키우는 황구보다 못한 처지에 감히 방을 옮길 수 있다는 희망 따위는 가질 수가 없었죠. 결국 첫 달 월급을 받기 전까진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천상계의 미모를 가진 남자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거나 아니면 그 남자가 완성한 관짝에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만이 선택지로 남아버렸습니다. 그렇게 거의 매일 가위에 눌려가며 저를 관짝에 억지로 밀어넣으려는 그 남자와 일기토를 벌이면서 겨우겨우 생존해 나가던 저는 일을 하던 도중 빈혈로 쓰러지고 말았고 저를 응급실로 데려다준 사수에게 그동안 그 방에서 겪은 일을 전부 토해내며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고 말을 했더니 제가 사는 곳에 대해 몇 번 물어보시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하며 야, 네가 전에 살았던 그 방이 낙하리 거기라고 했었냐? 하며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으면서 병가를 내줄 테니 더 쉬고 오라길래 아니라고 그 방에 있다간 언제 관짝에 들어갈지 모른다고 제발 병가 주지 말라고 애걸복걸해가며 결국 금촌 어딘가에 있었을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낸 뒤 출근을 했더니만 사수가 자기 입사 동기를 소개시켜주면서 그 방, 아니 그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제가 당시 살고 있던 방이 있었던 그 건물에서 당시 시점으로 거의 2년 전쯤이었던가 시신이 하나 발견이 됐는데 방치된 지 너무 오래돼서 거의 다 부패가 진행된 백골 시신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목수일을 하던 사람으로 신원이 밝혀졌고 유가족에게 시신이 인도되면서 그 사건은 별탈 없이 일단락이 된 듯 했지만 그날 이후로 거의 하루 걸러 하루꼴로 웬 남자가 방 한복판에서 관을 짜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퍼지기 시작하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 못 가서 전부 퇴실을 했고 마지막에 혼자 남아있던 사수의 입사 동기분 또한 저와 마찬가지로 그 남자와 한밤중에 일기토를 벌여가며 겨우 생존한 상태로 도망치듯이 그 방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는 본인도 잘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려고 해도 있는 사람도 떨어진다며 집주인이 결사반대를 하는 동에 아무도 그 남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했었나? 여하튼 방법은 그냥 나와라 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제 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용달차를 불렀고 얼마 안 되는 짐을 바리바리 싸서 짐칸에 실은 뒤 집주인에게 쌍뻑효를 날리며 만약에 나한테 해코지하며 이 건물에서 있었던 일 전부 퍼뜨릴 거라고 반협박을 하고 그날로 그 거지 같은 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슬픈 전설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후 한동안 사수가 살고 있던 방에 얹혀 살다가 첫 달 월급을 받고 근무지 근처에 나온 좋은 방으로 이사를 했었죠. 지금쯤이면 그 동 건물을 헐어버리고 다른 걸 지었으려나 싶네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참, 저도 자취생활을 4년 가까이 하면서 한 3번 정도 방을 옮겼었습니다만 한 번도 하자가 있거나 귀신이 나오는 방에 걸려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이상하게 주변 시세보다 말도 안 되게 저렴한 방이 그런 모든 방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만약 입주를 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충분히 정보를 더 모은 뒤에 결정하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검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야전용사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사연자분께서 군복무를 할 당시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 3월에 민간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5년의 의무복무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복무를 했었고, 보내드리는 사연의 이야기는 제가 당시 복무했던 부대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자대 전입 후 3개월 동안 병사들과 한 내무반을 함께 사용한 이후 배정받은 영내 간부 숙소는 그 당시 이제 막 지어 올린 신축 건물이라 외관이나 내부 디자인이 깔끔했고, 한여름 무더위 속에 굳이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바람도 잘 들 정도로 시원했던, 그리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뭔가 음산한 그런 음기가 가득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고 하니 간부 숙소 바로 앞쪽엔 사용되지 않은 지 좋게 10년은 넘었다는 부대장 전용 관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선배들의 언급은 차치하고, 숙소에서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 있었던 위병소의 바로 코앞에 있는 대나무 숲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거의 정설로 여겨졌었죠. 병사들과 내무반을 함께 사용했던 그 3개월 동안 취침 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고, 특히 말년들과 말년에 접어들어가는 상병 마루봉들이 들려준 그 대나무 숲에 대한 이야기는 듣는 것만으로도 제 간담을 충분히 서늘하게 하기에 충분했으니,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위병소 근무를 서는 인원들은 여지없이 그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전부 들었다는 이야기로, 젊은 여성이 구슬피 흐느끼는 소리와 삽이나 곡괭이 같은 도구 따위로 땅을 헤집는 듯한 소음이 그 문제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잠옷 겁을 먹은 티를 내지 않기 위해 새벽 시간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근무를 서다 보니 피곤해서 다들 헛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냐며 비아냥거리기만 했을 뿐, 사실 굉장히 무서웠고, 특히나 그 대나무 숲에서 들려오는 소음은 간부 숙소까지 여지없이 침투해왔기 때문에 취침을 할 땐 저를 포함한 모든 간부 숙소 거주 인원들은 창문을 닫고 잠을 자야만 했었어요. 물론 그 소음 자체는 하도 듣다 보니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그저 시끄럽다, 취침에 방해가 된다 정도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러 어느덧 2년의 시간이 남은 어느 날, 당시 제가 속해 있던 정비반의 반장님께서 여느 때처럼 당직사관이 아닌 당직사령 근무에 투입이 되었던 그날, 저는 당직부관 근무로 함께 지휘통제실에서 상황병들과 노가리를 까다가 갑자기 정비반장님이 제게 옆으로 와 앉으라는 제스처를 취하시기에 곧장 가서 옆에 앉으니까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이야. 오늘이 정확히 그 주기가 돌아오는 날이거든. 이게 뭔 개소린가 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너희 초급 간부들이 거주하는 간부숙소 앞에 그거 쓰다만 관사 하나 있지? 원래 해 떨어지고 나면 부대 내 민간인 출입 금지되잖아. 그런데 초대 대대장님 지시로 3년에 한 번 그 관사에 무당들이 구슬하러 오거든. 지금 새벽 1시니까 1시간 남았네. 이런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초대 대대장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초대 대대장이지, 당시 현임 대대장님은 아예 다른 사람인데 일과 종료 이후 민간인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군부대에서 그걸 허용을 한다뇨. 저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아서 왜 그런 거냐고 되물었고, 정비반장님은 상당히 귀찮다는 표정으로 답을 하셨죠. 거의 한 12년 전쯤이었었나? 당시 우리 부대가 대대급이 아니라 사단 직할 때, 그러니까 포병대대가 아니라 포병대였는데, 당시 대장하고 대장 가족이 저 관사를 마지막으로 썼었거든. 왜 마지막 이용자가 됐냐, 이게 참 꺼내기도 좀스럽고 애매하고 그런 이유인데, 당시 대장 와이프가 엄청나게 어렸었다나? 대장이 38인데 와이프가 23살이었댄다. 내가 듣기론 당시 부대로 전출을 오기 전에 근무했던 부대에서 근무하던 하사였다나? 아무튼 젊은 것도 젊은 건데 군인의 시각에서든 민간인의 시각에서든 무지하게 이뻤대. 그리고 그게 화근이 된 셈인 거고. 아니 뭐 소령 나이가 30대 후반에 와이프가 20대 초반이고 뭐 어리고 예쁘고 한 게 뭐가 화근이라는 건지 그때까지도 이해가 잘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화근이라는 건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어리고 예쁜 사람이야 지천에 깔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 물음에 정비반장님은 사족 달지 말고 들으라는 신경질적인 대답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갔죠. 자 봐봐.
그 여자의 남편인 대장은 출근을 했지. 그리고 아직 슬아의 자식이 없어서 그 와이프 혼자 관사에 남아있었을 거 아냐. 안 그래도 우리 부대 위치가 상간 벽지라 여군들이 웬만하면 전입을 안 오다 보니까 부대 내에 여자라고는 단 한 명도 없었을 텐데, 여기에 떡하니 나이도 어리지 예쁘기는 또 엄청나게 예쁜 여자가 그 관사에 일과 시작과 끝까지 혼자 남아서 집안일을 할 거 아냐. 우리 같은 간부들이야 외출이든 외박이든 나가서 어딜 가서 욕구 해결을 하고 올 수라도 있는데, 요즘도 힘든걸 그 당시 병사들이 뭘 어떻게 무슨 수로 나가서 욕구를 분출하고 오겠냐. 결국 대장 와이프한테 반해서 눈이 돌아간 병사들 몇몇이 일과 시간 도중에 근무지 이탈해서 관사에 침입을 했댄다. 그리고 그 뒷이야기는 굳이 안 해도 어떤 건지 알 거고, 몹쓸 짓을 그것도 여러 명에게 돌아가며 당한 대장 와이프는 자신을 범한 그놈들이 관사 밖으로 나간 뒤에 곧장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당시 모든 정황을 알게 된 대장이 이를 저지른 병사들 전부 남한산성에 보내버린 뒤에 자진해서 전역 신청서 쓰고 명예전역 해버리면서 저 관사는 공실이 된 거고. 그리고 이어지는 정비반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당시 일어난 사건으로 인해 부대 전체가 갈려나가고 새로 개편이 되면서 대대급으로 재편성되어 초대 대대장으로 부임해왔던 당시 대대장은 그 관사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 충분히 전해 들었음에도 모든 간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며 입주를 했지만 채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외부 관사로 이사를 하셨다며, 당시 초대 대대장과 그 가족들이 그 관사에서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원피스 차림의 여자를 목격했고, 그 여자는 대대장과 가족들에게 별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관사의 문을 열고 누군가를 찾아 나서는 듯한 모습을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게 하는 것 마냥 무한대로 반복을 하면서 쟤네는 아니야, 쟤네는 아니야 라는 말만 중얼거렸었다고 합니다. 일단 초대 대대장은 외부 관사로 거처를 옮겼지만 사건은 그 관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부대 전체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대대장과 그 가족들이 목격했다는 여자는 그날 이후로 특정 시간대만 되면 부대 전체에 걸쳐 모습을 드러내며 핏발이 가득 선 두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지나치는 장병들마다 붙잡고는 너야? 아니네. 너지? 아니네. 를 중얼거리면서 마치 자신을 처참하게 범하고 죽음까지 몰고 갔던 그 가해자들을 찾아 복수를 하려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목격했다는 장병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었고,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까지 호소하는 내 새끼들 같은 장병들이 더는 괴로워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던 당시 대대장은 결국 무속인들을 불러들여 그 여자를 관사 안에 묶어두는 방법을 선택했고, 의식을 마친 무속인이 대대장님께 이르길 대상의 한이 워낙 깊어서 그 봉인의 금제는 얼마 가지 못해서 깨어질 것인즉 오늘로부터 만 3년이 되는 날 다시 의식을 진행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약해진 봉인의 금제를 깨고 다시 활동을 시작할 것이 분명하며 자신을 그 안에 가둬놓은 대상자를 찾아가 복수를 행할 것이기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자리를 뜨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날로부터 3년이 되던 날, 이미 대대장은 다음 때로 교체가 된 상황이었으나 초대 대대장이 꼭 지켜야 할 수칙들을 인계사항으로 남기고 간 덕분에 이대 대대장은 의식을 무사히 치렀고, 문제의 관사에 그 여자를 묶어두는 의식을 3년마다 갱신할 것을 역대 대대장들이 인계사항으로 남기게 되면서 당시의 시점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정비반장님의 이야기가 끝나고 몇 분이 되지 않아 위병소로부터 무당 몇 명과 대대장님이 들어오셨다는 전화를 받았고, 저는 정비반장님이 궁금하면 가서 보고 오라고 하시기에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이런 구경 얼마나 해보겠냐며 위병소로 내려가 대대장님께 조용히 경례를 붙인 뒤 의식을 준비하는 무속인들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대장님은 관사의 열쇠를 무속인 한 분에게 내어주셨고, 열쇠를 받아든 무속인이 관사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정말 믿기 힘든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놈의 소리가, 비명인지 고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격할 때 실수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청각에 대한 고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관사 안에 감금되어 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내지른 소리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그 굉음이 귀신이 된 것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로 생생하게 느껴졌고요.
함께 온 다른 무속인 두 분은 관사 외벽에 차려진 제사상을 앞에 두고 방울을 든 채 제자리 뛰기를 하시면서 알아듣기 힘든 방언을 쏟아내고 계셨고, 관사 안으로 들어간 무속인 분은 그러게 진작 받아들이고 떠났으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될 거 아냐, 이렇게 고함을 치듯이 말씀을 하시면서 관사 안에 매여있는 정체 모를 여자에게 빨리 성불이나 하고 떠나라는 호통을 치고 계셨어요. 뭐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따로 설명할 것 없이 관사 안에 있는 귀신이 성불을 거부하고 무속인은 성불을 하라며 옥신각신 하는 듯 했죠. 그러다가 안으로 들어갔던 무속인분이 인연이 정성불을 못하겠다면 여기서 더 묶여서 썩는 선택지밖에 없지 라는 고함을 지르시더니 갑자기 돌고래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고성으로 밖에서 제자리 뛰기를 하는 다른 무속인들처럼 방언을 내뱉기 시작하셨고, 관사 안에선 연신 처절한 고통에 몸부림치는 듯한 여자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속인에게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질러내는 그 여자의 절규는 저뿐만이 아닌 대대장님께서도 들으셨죠. 누가 그놈들을 용서해? 대체 어떤 누가 그놈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해? 내 짓밟힌 삶은 이제 영영 돌이킬 수 없단 말이야. 그 의식을 치르는 시간이 아무래도 새벽 시간대다 보니 슬슬 졸려오면서 몸이 나른해지기 시작하고 있었지만, 그 절규를 듣는 순간 온 몸에 소름이 쫙 올라오면서 오던 잠도 다 깨버리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당시에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했었고 호러 영화를 즐겨보는 남모를 취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영적 현상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규가 더욱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한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영감이라는 것을 타고나거나 후천적으로 가지게 된 사람이 아닌 이상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없음은 물론 말조차 들리지 않을 텐데,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스트레이트 다음 훅으로 강렬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머리를 쨍하고 울릴 정도로 강한 한이 서린 절규라니, 정말 다른 말은 다 필요 없고 그 순간이 태어나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그 귀신은 방금 전과 같은 절규를 몇 차례 더 뱉어내며 바깥에서 이를 관전하던 대대장님과 저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가다가 어느 순간 음소거라도 한 마냥 멈추더라고요. 마치 사라졌다라는 느낌이었죠. 관사 안에선 모든 에너지를 써버린 듯 방전되어 버린 모습으로 무속인분이 터덜터덜 걸어 나오고 계셨고, 이를 본 다른 두 분은 하던 행동을 멈추고 관사의 문을 닫은 뒤 오색천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동여매고는 틈 사이사이를 피를 바른 듯 온통 붉은색 일색인 부적으로 도배를 하신 뒤에야 대대장님께 다가오셔서 의식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을 끝으로 부대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후로 저는 거의 한 달 동안 그 의식을 행할 때 당시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상황을 악몽과 가위로 되풀이되는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이는 당시 대대장님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날 그 일이 있은 후 부대 안에서 대대장님과 마주칠 때면 경례를 붙인 뒤 서로 오가는 눈빛으로 어느 정도 서로가 겪는 고통에 대한 눈빛 교환을 했었기 때문이었죠. 그 뒤엔 저는 남은 인연을 다 채우고 중사로 만기 전역을 했고, 다음으로 돌아올 그 의식의 날을 보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건, 제가 알기로 당시 근무했던 부대가 사단의 해체와 동시에 타 부대로 이전을 했다는 이야기를 후배를 통해 듣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관사에 봉인됐었던 그 귀신에 대한 의식이 더 이상 치러지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 귀신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버리고 철거가 되지 않은 그 부대를 쓸쓸히 떠돌아다니며 자신을 그 지경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을 외로이 찾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산간 벽지나 격오지에 있는 군부대엔 척박한 근무 환경과 시설로 인해 여군들의 전입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과거나 현재나 같은 맥락이기도 하죠. 그렇다 보니 그 안에서 자유를 결박당한 채 일정 주기마다 돌아오는 휴가나 성과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외박과 외출을 빌어 강제로 억눌려지다시피 한 여성에 대한 열망은 타 군부대에 복무하는 장병들보다 더욱 강하다고 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야기에서 나온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것에 대한 면죄부나 타당한 사유는 될 수 없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것도 모자라 그 한이 워낙에 깊어 자신의 삶을 끝낸 그 장소에 일정 주기마다 치르는 의식으로 인해
봉인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불쌍한 혼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곰통 공포라디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청자 몽고반장님이 보내주신 이야기로 사연자분께서 캄보디아에 흉가 촬영을 가셨을 때 겪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케이블 방송국에서 다큐팀 PD로 근무했을 때 겪었던 일을 제보해봅니다. 사실 말이 다큐팀이지 실상은 2000년대 중반부터 후반까지 어느 케이블 방송국에나 존재했었던 심령현상이나 흉가 방송을 촬영하여 송출하는 팀이었습니다. 이미 국내에 내로라 하는 흉가들은 전부 송출이 된 상태에서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하다 보니 점점 국장님께 불려가는 일이 잦아지던 무렵 저와 비슷한 시기에 팀에 들어왔던 작가님이 대책회의를 하던 도중 국내가 아닌 해외의 심령 스폿을 촬영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넌지시 꺼내들자 팀원 모두가 괜찮은 아이디어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만 저만큼은 그 의견에 동조를 할 수가 없었으니 국내 촬영을 할 때에도 얼마 안 되는 지원금 때문에 교통 문제 및 식사 문제로 여러 애로사항이 많은데 해외 촬영을 간다고 하면 국장님이 뭐라고 하실지 너무 뻔하지 않겠냐고 무작정 지르지 말고 생각이란 걸 몇 번 더 해보고 필터링을 거쳐서 꺼내는 게 맞지 않겠냐며 면전에 대고 말 그대로 개쪽을 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장실로 올라가서 대책회의에서 나온 안건을 정리한 문서를 보여드리면서 평상시 촬영할 때 주시는 지원금에서 조금만 더 올려달라고 왕복 항공료는 개개인이 알아서 어떻게든 해보겠으니 현지에 가서 사용할 교통비용과 숙소만 해결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이 문서를 몇 번 더 검토해 보시고는 오케이 사인을 내려주셨죠. 부서 인원 전체가 이동할 여유가 없었기에 저를 포함한 일부 인원만 촬영에 나서기로 했고 저희는 캄보디아의 프놈펜 국제공항에 내려서 미리 연락을 해둔 현지인 가이드와 함께 촬영 기간 동안 몸을 의탁할 숙소로 이동하여 촬영 계획을 전반에 걸쳐 수립한 뒤 바로 다음날 영화 알포인트의 촬영지로 향했으나 당시 캄보디아 정부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장소를 정부기관 관계자를 제외한 그 어떤 민간인의 출입도 불허한다는 현지 공무원의 제지에 저희 팀의 인원들은 그야말로 망연자실한 상태로 다시 숙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캄보디아로 출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소식을 전혀 접하지 못했었고 국내의 포털들을 검색했을 때도 방문을 했었다는 후기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처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터라 괜히 시간과 돈만 날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다시 귀국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부서의 폐지라는 예견된 결말을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했는데요. 당시 저희의 가이드를 맡았던 현지 가이드분이 저희의 대화를 듣다가 뭔가 생각이 났다는 듯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숙소에서 조금 멀리 나가기는 해야 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캄보디아 국내엔 그곳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서유럽 쪽의 심령 연구가들 사이에선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곳이고 영적인 감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거기만 갔다 하면 귀신을 목격한다던지 아니면 빙의까지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그 말을 들은 저희들의 눈가엔 희망의 빛이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시각이 현지 시각으로 저녁 10시경이었어서 당장 그곳까지 갈 교통수단을 마련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다음날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가이드분이 웃돈을 조금 얹어주면 왕복으로 갔다 올 기사들이 넘쳐나니까 그런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숙소 프론트로 내려가 주인장과 몇 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더니 차편이 곧 도착을 할 테니까 촬영 준비들을 하시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부랴부랴 촬영 장비들과 가이드분이 말씀해주신 그 폐사원의 약도를 얼추 그려놓은 지도를 챙겨서 프론트로 내려간 뒤 때마침 도착한 현지인 기사님의 차량을 타고 출발했죠. 가는 길에 차 안에서 가이드분이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셨는데요. 한참 프랑스가 인도 차이나를 식민지화할 무렵 프랑스 본국의 국교나 다름없었던 천주교를 제외한 그 어떤 종교도 불허한다는 정책을 추진시키면서 인도 차이나의 각 부성국들의 전통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자 캄보디아 지역의 불교 승려들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나 이를 규탄하며 정면으로 맞섰고 프랑스 당국은 이런 저항에 대해 무자비한 살육으로 보답하면서
그 사원에서 종사하던 승려분들과 일용직 근로자들을 한날 한시에 모두 총살을 한 뒤 완전히 폐쇄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캄보디아에 공산정권이 들어서자 얼마 지나지 않아 킬링필드가 열리면서 도처에서 사살된 무고한 시민들을 그 사원에 전부 매장을 했었다는 카더라 썰이 나돌아 박해를 받아 순교한 승려분들을 추모하던 불자분들의 발길마저 끊어져 그곳으로 가는 산길 역시 거의 지워지다시피 했던 것을 유럽의 심령 연구가들이 다녀가면서 몇 군데 길을 내놓았기에 천만다행이라는 말도 덧붙이셨죠.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운전기사님이 차를 멈추시더니 본인은 저곳의 근처에도 가기 싫다면서 다들 여기서 내려서 걸어 올라가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인근의 숙박업소에 가 있을 테니 촬영이 다 끝나거든 전화를 하라는 말을 끝으로 매정하게 운전대를 돌려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나는 모습을 보며 당시 저희는 진짜 뭐가 있나 보다 했습니다. 그 사원이 있는 위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는데도 늦은 새벽 시간대라 그런지 촬영 장비의 불빛에 의존해 올라가 도착을 해서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넘겼더라고요. 그리고 가이드분이 이제부터는 긴장을 좀 하셔야 할 거라며 프레시를 들고 앞장서서 사원의 입구까지 가더니 캄보디아 말로 연부를 한참 동안 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망자들의 안식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려 방문을 했기에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구나 싶었죠. 한참 연부를 외던 가이드분이 이제는 들어가셔도 된다고 하기에 저를 비롯한 고참들이 먼저 들어가고 막내 라인들이 뒤를 따라 들어가면서 그날의 모든 악몽이 시작되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사실 마리 사원이지 거의 대부분 파괴된 상태였어서 가장 큰 법당이 있었을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그냥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었고 그곳의 마룻바닥엔 머리가 잘려나간 상태의 불상들이 무질서하게 나뒹굴고 있었으며 촬영 장비의 불빛에 비춰지는 검갈색의 응고된 액체는 누가 봐도 오래된 핏자국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가이드분이 카메라 앞에 서서 현지의 법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촬영하시던 감독님이 순간 헉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시면서 방금 카메라에 스님 한 분이 잡혔다고 하는데 법사님이 감독님께 대법당 쪽 큰 불상 앞에 앉아있는 분 보신 거 맞냐고 물어보시니까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면서 한쪽 팔을 천천히 올려서 본인에게 삿대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팔꿈치까지만 있었다고, 그러니까 팔이 반만 있었다고 하니까 법사님은 그럴 리가 없는데 하시면서 다시 대법당 쪽을 보시고는 그 역시 헉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두 손을 입으로 가린 채 무언가에 압도당해 얼어붙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법사님이 천천히 말을 하시기를 촬영 장비엔 보이지 않겠지만 지금 이 사찰이 과거에 겪은 아픔과 고통이 재현되고 있어요. 군인들이 총칼로 스님들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비구니들에게 몹쓸 짓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법사님이 말씀을 하시던 도중 갑자기 거센 바람이 한 차례 사원의 부지를 쓸고 지나가더니 벼랑간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자와 여자의 비명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렸고, 이러한 현상은 저뿐만이 아닌 그 자리에 있던 촬영 인원 전원과 가이드분 역시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였으니 모두가 촬영 장비를 내동댕이 친 채 귀를 틀어막고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현상을 겪는 당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게 진짜 심령현상이구나. 여태껏 국내의 흉가들을 촬영하면서 겪은 건 그저 아무것도 아닌 허울뿐인 것이었구나 라는 걸요. 한 차례 폭풍우가 몰아치고 난 뒤 귀를 괴롭히던 소리들이 사라지며 잠잠해지자 고참급들 몇몇이 막내 라인들을 추스리며 촬영 장비들을 정리하고는 다시 촬영할 준비를 하면서 법사님과 가이드분께 더 촬영을 진행해도 되겠냐고 물었지만 가이드분은 물론 법사님조차 여기에 더 있다간 저들의 사념에 잡아먹히고 말 것이라는 말만 할 뿐, 만약 촬영을 재개해야 한다면 본인들은 도움을 줄 수 없다며 하산을 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시기에 저를 비롯한 감독님과 조감독이 머리를 맞대고 한참 동안 씨름을 한 결과 법사님께 저희들끼리 촬영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분을 사원 밖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귀신이야 당연히 무섭지만 촬영 분량조차 건지지 못한 채 귀국했다간 부서가 폐지되고
저희 모두가 길바닥에 나앉아야 하는 그것이 더 두려워 내린 결정이었죠. 결국 그나마 담이 세다고 자부하는 제가 일선에 서서 촬영을 지휘하기로 했고, 막내 라인들 중 모친이 무속인이라던 영준이가 제 옆에 붙어서 진행을 하기로 하고 다시 촬영을 재개했습니다. 영준이는 진행을 하면서도 간간히 움찔거리며 마치 무언가를 보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촬영 분량을 건지기 위해 멘트를 치며 혼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막내 중에 개막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나도 촬영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냐는 모두의 의지가 불타오르며 촬영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대법당과 소법당을 지나는 동안 별탈 없이 마무리를 한 뒤에 가이드분께서 말씀해주신 해외 심령 연구가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다는 승려분들이 숙소로 사용하셨다는 건물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자 결혼간 영준이가 모두를 제지하더니, 저 PD님, 감독님, 여기는 그냥 외관만 촬영을 진행하고 편집할 때 사진 짜집기해서 넘기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을 하는데,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 어떻게든 악바리 정신으로 멘트를 치던 녀석이 그 건물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그런 말을 하니까 중진들 대부분이 이를 지지하며 촬영을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것을 타진했지만, 만약 저곳에서 제대로 하나 건지게 되면 그야말로 대박이 아니냐는 저와 감독님의 결정으로 결국 숙소 건물 안으로 중진들 중 가장 고참인 작가 연진이가 발을 들이자마자 순간 얼음땡을 할 때처럼 얼어붙듯 멈추더니 그야말로 뱀 허물 마냥 흐느적거리면서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저와 감독님이 쓰러진 연진이를 부축해서 돌계단에 앉히고는 일단 밖에 있는 법사님께 데려다 주라며 막내에게 지시를 하고는 촬영을 여기서 그만 접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벼랑간 카메라를 들고 있던 감독님이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시기에 왜 그러냐고 감독님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아직도 떠올리기조차 싫고 무서운 그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숙소 건물 내부에 마치 웅덩이 마냥 검붉은 피가 가득 차 있고 사지가 멀쩡한 곳이 없는 피에 절여진 승복을 입은 승려 수십 명이 콩나물 시루 마냥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모습을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두려움과 황당함이 교차하면서 저와 감독님은 동시에 그 장면을 본 뒤 서로 아이 컨택을 했는데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의중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장면이 카메라에 담겼다면 이거 무조건 대박이다. 사람이란 게 참 잔인하고 간사한 동물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죽은 지 못해도 100년은 넘었을 텐데도 그 한이 얼마나 깊은지 죽은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죽어가던 당시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니요. 여기서 바로 도망가도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 확률이 극히 적을 텐데도 그저 촬영만 됐다면 그야말로 대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촬영 인원들의 안위 따위는 개나 줘버린 한심한 부서장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으니까요. 최초로 그 승려 연가들을 목격했을 때는 방향마저 제 각각인 상태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낑긴 모습이었지만, 저와 감독님이 자신들을 보며 속세에 찌든 불경한 생각을 하고 있음을 눈치를 챘는지 흡사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기괴한 모습을 보이며 그 방향이 저와 감독님을 향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낀 저희는 촬영 장비들을 그대로 둔 채 얼떨떨해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다들 못들해, 뒤지기 싫으면 빨리 나가! 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다른 인원들 역시 정신을 차렸는지 무질서하게 뒤엉켜서 대문을 향해 질주를 하기 시작, 저와 감독님 역시 그 뒤를 따라 주랭랑을 쳤죠. 그나마 다행이라 할 만한 것은 막내 영준이가 했던 말이었다고나 할까요. 저 영가들은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지방령들이라는 것 말입니다. 자신들이 죽은 장소에 그대로 묶여서 그 안에서만 행사를 할 수 있을 뿐 저 안쪽의 세상에 갇혀 있으니 대문 밖의 바깥 세상으로는 나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숙소 건물에 발을 들이자마자 혼절했던 작가 연진이가 눈을 헷가닥 뒤집은 상태로 계속 혼자 중얼중얼거리는데, 이상하다, 분명 어디서 들은 소리랑 비슷한데? 했더니
그게 글쎄 말이에요. 사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이드분께서 외셨던 연불 소리였던 거예요. 가이드분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꽤 오랫동안 거주를 하셨기에 캄보디아어에 능통하셨지만 작가 연진이는 한국말 말고는 따로 할 수 있는 외국어가 아예 없는 사람이었는데 대관절 무슨 수로 캄보디아 말로 연불을 외고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뭐 빙의가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가이드분이 일어나지 못하게 어깨를 눌러가며 꿇어앉히고 있었고 법사님은 그런 막내 작가의 머리를 짚으며 퇴마의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야 원, 산 넘어 산이라더니 어떻게 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벼랑간 꿇어앉아 있던 작가 연진이가 아까 전처럼 흐느적거리며 바닥에 엎어졌고 법사님이 저와 감독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여성분의 몸에 빙의됐던 승려분은 다시 저 대문 너머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끌려 들어갔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죠. 오늘은 이만 숙소로 돌아가시고 안에 두고 오신 촬영 장비는 날이 밝으면 저와 함께 다시 오셔서 찾아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와 감독님은 법사님의 말씀에 수긍을 했고 가이드분이 미리 운전기사님께 연락을 해두셨는지 이미 산 밑에서 대기를 하고 계신다는 말에 작가 연진이를 부축한 뒤 하나 남은 후레쉬 불빛에 의존해 산을 내려와 숙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11시경 촬영 장비를 되찾아가기 위해 그 사찰에 재방문했을 때 저와 감독님은 다시 한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죠. 저희가 가져온 촬영 장비들이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그대로 다시 숙소로 돌아가서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하려 했지만 가이드분의 말씀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의 수사 속도는 한국 경찰의 수사 속도에 비하면 현저히 느리기 때문에 일단 신고만 하고 귀국하시면 중간중간 수사 과정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겠으니 본인만 믿으라는 그 말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황급히 귀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현지에 머물 경비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희는 귀국을 한 뒤 국장님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자마자 세상 다시 듣기 힘든 욕이란 욕은 다 들었고 국장님이 주신 반년의 유예기간 동안 그 가이드분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물론 그 가이드분은 몇 번 연락 주고받은 것이 끝이었고 아예 번호를 바꿔버리고 잠적을 탄 것으로 볼 때 그때 그 운전기사와 함께 짜고 치고 저희보다 먼저 그 사원에 가서 촬영 장비들을 전부 절도한 뒤 시치미를 뗀 것이 아니었을까. 결국 저희 팀은 반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그대로 해체되어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네요. 지금은 각자 다른 방송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당시 감독님과 막내 영준이와는 가끔씩 만나서 그때 저희가 겪은 그 일을 안주 삼아 술 한잔 기울이고는 합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 자체는 근대의 시작과 동시에 서구 열강에 의한 식민 지배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식민지인들에 대한 잔혹한 탄압을 겪었던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폴포트라는 공산주의자의 독재 정부가 들어서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다는 이른바 킬링필드에 의해 다시 한번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식민당국에 저항했던 민족주의자들과 공산 독재 정권에 항거했던 인민들의 한 세기에 걸친 아픔과 한을 간직할 수밖에 없었던 폐사원의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영가들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